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열흘간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워낙 오락가락하는 트럼프라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내 코스피는 하락세로 출발했고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2차 최고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부터는 리터당 2,000원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정부 실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참 빨리 가네요. 라파엘라님, 기다려지는 금요일 백운기 앵커님 늘 응원합니다. 댓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종욱 원장님만 금요일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금요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어제 백운기와 딥블루 지방선거 전망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했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화님 어제 딥블루 좋아요 감사드려요 보시다가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네. 어서 오세요. 목요일을 고대하는 김정욱입니다. 목요일? 아 금요일. 큰일 날 뻔했네. 웬 목요일이 금요일 티 안 내려고 그런 거죠. 아니 사람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면 좀 살짝 넘어가 주시는 좀 어떤 아량 이런 게. 제가 오늘 광화회 먹방이라서 또 김정욱 원장님 생각이 나서 술을 사러 다녔어요. 아 참. 그런데 배치순을 사려고 어제 편의점에 갔는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집 앞에 마트에 갔는데 없어요. 그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안 나오나? 그러니까 매치순이 아니라 매치매를 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한 게 아니라 좀 매운맛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다른 걸로. 근데 저게 또 달달하면서도 맛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김종우 원장님을 생각한다는 거. 아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술은 뭐든 좋다.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다. 예. 아까 라파엘라님이 박영식 앵커님 오늘 또 성대모사 부탁드려요 그랬는데 그거 매주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궁금할 때 한 번씩. 그렇지만 오늘 또 해줄지 모르죠. 박영식 스타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님 부지런히 오고 계시고 자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내일 종전 그러니까 뭐 휴전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트럼프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4월 6일까지 열흘 더 연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지금 지상군 배치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 일단은 별로 안 먹혀요. 그리고 지금 구글도 메모리 압축 알고리즘 터보 퀀트 충격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 출발했다. 터보 퀀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HBM 뭐 이런 게 존재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HBM을 사용하는 그 뭐라 하더라? 하여튼 뭐 용량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 이런 거 갖다가 메모리를 6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메모리를 증산하게 되는 만들게 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타격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들면서 샌디스트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우리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가 어제부터 주가가 이제 확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효율화되게 되면 더 많이 메모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산업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장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야 저런 얘기가 나오면 야,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으셔서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는 이런 악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것만큼에서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바이어스 같은 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극복하는 분들이 아마 나중에는 가장 큰 주식의 수혜를 보시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뭐 설명하셨는데 솔직히 들어도 저는 잘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코스피가 5,318, 141.91포인트 빠졌고 삼성전자가 17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89만 7천 원 막 이렇게 빠진 채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이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오늘부터는 최고 가격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또 안 올릴 수가 없죠. 올리는데 1,900원 뭐 얼마로 해서 올리면 당장의 시중에서 파는 유가는 이제 2,000원 넘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공급가에 대한 예. 최고가 상한제니까 아무래도 주유소마다는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호리노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너무나도 이쁘신 김유정 대변인님. 저희 민주당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먹방 때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김유정 대변인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옛날 생각나네. 네, 제가 뭐다 해봤는데요. 청와대 대변인만 못 해봤네요. 그랬네요. 예. 일단 전쟁이 어떻게 될까부터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암을 제거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트럼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Short term, what we had to do is get rid of the cancer. We had to cut out the cancer. The cancer was Iran with a nuclear weapon. And we've cut it out. Now we're going to finish it off.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They're also afraid they'll be killed by us. There's never been a head of a country that wanted that job less. 어때요, 박영식 앵커님? 우리 목적은 암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암이 제거됐다. 그러니 이제 뭐 전쟁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그 논리가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저 암을 제거했다는 발언 뭐 이전에도 뭐 이란은 초토화됐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도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양날의 카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트럼프가 저런 말을 하면서 사실상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또 주면서 우리의 목표는 당신들의 우라늄 농축 불가, 또 미사일 개발 불가 등등의 상당한 협상 조건을 이미 걸어놨으니 내가 대내적으로 선포한 암 제거에 가까우리만큼 당신들이 우리의 협상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곧대로 들을 이란은 또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가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그대로 수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조건들이 많고, 뭐 악시오스라는 미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뭐 조건 자체가 뭐 너댓까지가 아니라 뭐 15가지도 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 협상을 하는 그런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협상이 마치 다 완료된 것처럼, 이미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메시를 던지면서 협상 우위로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보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김정욱 원장님. 저 말씀하시는 예. 어때요?
지금 전쟁이 끝날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미국이나 이란 자체가 근데 그 전쟁을 합의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제거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핵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핵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란에 있다는 건데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 자체가 없으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건데 그걸 하려면 지상군 특히 예를 들면 특전사 같은 경우를 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작전도 시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내 여론에 계속 몰리고 있고 자기 지역구에서 지난 대선에서 11%나 이겼었던데 이번에는 오히려 2% 정도 역전당해가지고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건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종지부를 찍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좋아 종지부를 찍었다고 쳐 그럼 상황이 좋아져?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11월달 중간선거에서 어차피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을 어떤 형태든지 확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1만 명 더 파병을 할 수 있다. 증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는 제가 이쪽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안보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쪽에서 손을 띄고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쉽게 종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희망은 딱 하나 있죠. 왜냐하면 5월달 미중 정상회담을 미국이 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6주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징표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란한테 줄 게 없는 상황이고 이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려면 뭔가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없는 상황이어서 또 하나 아주 양아치 같은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또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미국과 이란은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 앞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 외신 보도들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은 외신 보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도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보도하는 것 중에 특히 이란의 보도는 대부분 국영통신 쪽의 보도니까 이란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도 일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사실 그런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종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럼프 행정부가 10,000명의 파병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이스라엘의 어떤 통신사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떤 보도를 하냐면 15개 항목의 요구를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곧 트럼프가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지상군 투입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 투입을 해라라는 이제 희망사항들까지도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외신은 이스라엘 통신사의 보도다. 이제 이것도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죠. 하고 싶어 하죠.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전쟁 끝내면 네타냐후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반영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서 내일 28일 날 휴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매우 크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이 종전안을 요구를 하고 제시를 하니까 또 이란은 역으로 또 본인들의 어떤 요구를 또 5가지 이상 제시를 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서도 트럼프는 이란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고 거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란은 논의한 바 없다. 그런데 종전 제안은 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 트럼프의 전술이 매우 기만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 조변 섞게 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또 표면적으로는 그 트럼프가 82 공수사단인가요? 18시간이면 세계 어디든 도착할 수 있다는 그 특수 정예 부대에 대해서 1,000명 배치 다 승인했다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란에서는 우리는 지금 지상전 대비해서 100만 명을 모았어.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어찌됐건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면요. 긍정적으로만. 이거 진짜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면 15개 요구사항 핵심적인 내용이 핵무기 포기랑 핵시설 해체예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런? 암 도려냈다 그랬잖아요. 암을 도려냈다고 얘기하면 15개 항에 대해서 이 15개 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해결됐어라고 트럼프는 얘기하는 거고, 이란이 반대로 제기한 5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이란 고위 인사에 대한 암살을 중단해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를 들면 종전을 하자라는 합의의 조건으로 야 우리 죽이지 마라는 조건을 맨 앞에 내세웠다라고 하는 건 이란 내부도 상당히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2가지 상황만 놓고 보면 야 서로 진짜 간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전쟁과 관련돼서 빨리 전쟁을 갖다 종전했으면 좋겠다, 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참에 이란의 힘을 완전히 죽여놓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중단하게 되면 이란이 기가 살아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변은 또 계속 야 싸워라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트럼프와 이란은 야 진짜 싸우지 말자라고 손을 뒤로 내리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손을 앞으로 내미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때 트럼프가 진짜 타코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은 있는 거죠. 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서혜님, 네타냐후 깜빵에 있어야 하는데 전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고 있네요. 세계 정치인들은 뭐하고 유엔은 뭐하는 곳인가요? 유엔을 트럼프가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죠. 사실 지금 이제 유엔은 아마 이번에 뭔가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유가 기름 들여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풀릴까? 지금 이제 못 들어오고 정박해 있는 배도 엄청 많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어제 주한 이란 대사가 국회에 나오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한국에 대해서는 뭔가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쿠제치죠 이름이. 이란 대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까? ما اعلام کردیم که مشخصات کشتی‌های کره‌ای رو به ما اعلام بکنن با هماهنگی که با نیروهای نظامی و مسلح ایران انجام میشه بررسی خواهیم کرد با هماهنگی ایران بتون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이란 대사가 아마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방송까지 출연해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적대적 국가한테는 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줄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다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란도 소위 공중전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이걸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나 궁금했는데 혁명수비대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지키면서 이제 사실은 거의 말하자면 예전 같으면 해적단처럼 지키고 서서 누가 탔어, 뭐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돈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톨게이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길목 지킨다는 건데 30억 정도 통과하려면 돈 내야 되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 선박이 지금 26대가 거기 척이. 예, 6척이 못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긍정적인 사인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하고 또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통행세뿐만 아니고 한마디로 이를테면 2차 제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이 투자한 기업에서 나오는 석유나 이런 걸 실은 배는 안 된다. 통과 못 한다. 이렇게까지 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선박은 지금 외교부 장관이 이란 그 장관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속 시원하게 해결책이 또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또 한편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란 대사가 딱 와가지고 한국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딱 좋겠지만 지금 뭐 간을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쪽에서 이란 대사한테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요? 글쎄요, 갈라치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덜 반감을 사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딴 때는 뭐 이란이 특히 이제 이슬람 중에서도 그 조금 더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뭐 여성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우리들과 동등하게 같은 나라라고 대우해 주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란이 그래도 덜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같아요. 그래서 중국 편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란 정부도 위안화로 결제한 원유는 통과시켜 준다.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10%까지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이란도 지금 오랜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번 전쟁 물론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잘 활용하려고 드는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공한 처지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전쟁하는 동안에는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따지지 않지만 나중에 딱 봤을 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전쟁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세계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큰 흠이 갈 것 같아요, 박영수 앵커님. 뭐 저는 뭐 사실 트럼프를 뭐 미국 대통령이고 또 우리의 또 우방 국가이고 혈맹 국가의 수장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어쨌든 국제법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시대의 미국 대통령이 드높여졌던 어떤 그런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트럼프는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글쎄요 뭐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국가가 뭐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뭐 전쟁 범죄자라고 명명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는 국제 평화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교란시키는 전쟁 범죄자라고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결국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에 서길 바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란 외무장관이나 이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그 통과한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란에 가장 가까운 국가들 위주로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비적대적 국가들의 통행 여부에 대해서도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어서 미국, 이스라엘 군과의 직간접적인 연계 여부가 없거나 이란군과 사전 조율 승인을 거친 국가의 선박만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저는 또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함께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란도 미국으로부터 책임을 돌리고 있고 우리도 역시 어느 쪽에 설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더 냉혹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다행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닥친 최근에 3번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IMF, 코로나, 또 이번에 중동전. 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세계에서 참 모범적으로 이겨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만한 정부가 있었다 하는 것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 이런 위기가 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참 믿을 만한 정부 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했는데 어제 그걸 저희가 좀 중계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뭐 국무회의나 뭐 다른 거 이런 건 다 공개를 하면서 그건 또 비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김남국 대변인에게 왜 비공개를 했는가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나 이런 걸 하면은 그 시간에는 여의도 증권가가 다 그것만 본대요. 그러면서 곧바로 막 반영이 되는데 비상경제점검회의 이런 거 공개가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거 탁 포인트 잡아내가지고 또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비공개로 했다. 그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깊은 얘기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비공개로 하는 거.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 말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탁 와닿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또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참 든든했어요. 김유정 의원님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야 너 자신 있어? 그런데 떨려요 그러는 아들하고 실력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건 없건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정부의 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신뢰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전기요금 인상은 안 할 테니까 좀 아껴 써주시고 이런 얘기들도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공공요금 막 그렇다고 줄줄이 올리지 않겠다. 그런데 좀 아껴 쓰고 차량 오부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랄지 이것도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공기관은 지금도 여전히 그 전부터도 차량 오부제가 실시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겠다랄지 이런 것들 또 추경도 이번에는 조금 말하자면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전쟁 추경에 대해서도 좀 빨리 그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나면 통과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디 나와서 했던 이야기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부에서 저렇게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를테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박 3일로 UAE 다녀와서 2,400만 배럴 원유 확보해 온 거랄지.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매우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의 약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기회. 그게 위기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정부가 실력을 좀 보여줘야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 이런 걸 보면서 또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로 봐서는 김용남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으로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지율도 지금 최고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에 뭐 소폭이라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최고치를 찍은 여론조사도 나왔고 그리고 평시보다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가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평시에야 뭐 누군 못하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뭐 대표적인 게 국제 유가죠. 지금 막 기름값이 그래도 발빠르게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서 지금 전쟁 발발 전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이제는 뭐 국제 유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중 주유소에도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 그 정도는 또 국민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해요. 예. 전쟁 터진 걸 어떻게 하겠나. 뭐 그래서 리터당 한 200원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 책임으로는 생각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부가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엊그저께 회의할 때 우리가 그 장관들의 긴장된 표정, 초롱초롱한 눈망울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해낼 겁니다. 그런데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김대중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서 IMF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했지만, 그때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장롱에 있던 금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때 IMF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소년 강력하게 외치는 바 아닙니까? 함께하면 된다고. 역시 정우리 TV의 그 슬로건이라는 거는 그 매달, 매일, 매주 써먹어도 딱 적합한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해야 들고. 돼요. 옛날에 옹변학원 안 다녔어요? 다녔죠. 다녔죠? 대부분 아마 한 번씩은 이 다녔던. 어린 소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 어린 소년 막 이렇게 어색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공. 오로지 방공이니까. 오로지 방공웅변대회였죠. 방공웅변대회. 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학원까지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제가 오랫동안 웅변을 했습니다. 웅변 오래 했죠? 네. 내가 김유정 의원님 웅변 했을 줄 알았어. 한도막만 들려줘 봐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좀 잘한 게 작년에 기초체력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5조 추경을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로,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로, 그다음에 거기다 증권거래세 같은 거로 해서 25조 정도가 있으니까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추경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초체력을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만 하더라도 1,51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미 금리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외부 환경도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자들이 좀 힘이 빠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위기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이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위기를 넘기면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위로 슈팅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조금만 좀 대통령 말대로 좀 내핍 좀 견뎌내면서 이걸 극복해내면 좀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의 의기투합을 또 이렇게 요청해 주셨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대통령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오늘 뭐 준비된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최근에 사실 보고 나서 굉장히 분노했던 소식은, 대통령께서 이 계곡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고 받고 나서 지난달에 이거 건수가 이렇게 적냐,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이 정도 건수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냐라고 한번 지적을 하니까 거의 9배, 8배가 더 넘게 많은 사례들이 조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허위 보고라든지 예를 들면 업무 태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조사해봤는데 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런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국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들과 대통령은 한 마음인데 그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또
업무 태만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기강해이져 있다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공무원들 다수가 있겠죠. 근데 하면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조여매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 기강을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이님, 오늘은 왜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세금도 안 나오는데 한 번씩 좋아요 꾹. 세금도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박정묵님, 항상 좋아요, 구독, 독려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조용히 슈퍼챗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동접이 11,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5,000이 안 되네요. 이 어린 소년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 구독도 혹시 안 눌렀다. 그런데 잘하네. 들을만하네. 패널들 마음에 드네 하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김건희보다도 검찰과 법원에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게 뻔하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한데 그걸 미리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이거 참고해.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조사해서 한 놈이나 또 뇌물을 주고 받은 게 드러났는데도 뻔한데도 그걸 또 뭐 이렇게 하고 한 판사나 정말 너네들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봉관 회장이 증언한 것 그 내용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뭐 했냐? 내가 그때 선물 준 거 맞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보험용으로 줬다. 그러면 왜 그 줬냐? 김건희가 뭘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도 그걸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거는 봐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청탁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건희가 내가 선물을 주니까 혹시 도와줄 일 없으세요? 우리 사이 좀 좋은 자리에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자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청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제가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 번 보여주려고 그러죠. 조상훈이라든지 우인성이라든지 지귀현이라든지 지귀현은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분 길에서 보시면 금방 알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데 우인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우인성이구나.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막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혼내놓고 나중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 못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선수재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알선수재인 거죠. 그 주고받으면서 앞뒤에 누가 처음부터 뭐 뇌물성의 돈이나 선물을 주면서 자 내가 이거 줄 테니 대신 내 부탁 뭐 누구를 어디 취직을 시켜주던 어디 승진을 시켜주던 이건 꼭 들어줘야 돼요. 이러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지. 그게 조금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알선수재가 되고 그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그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말은 저렇게 엄숙하게 심각하게 해놓고 대부분 무죄 쓰고 결론이 달랑 1년 8개월 선고한 거 아니에요, 징역. 1년 8개월 뭐 지금 어영부영 지금 꽤 여러 달 지났잖아요. 구속된 지가. 뭐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서 유죄가 나오면서 형량이 올라가겠습니다만 1심 판결대로 하면 어영부영 몇 달 지나면 석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그리고 법률가가 보기에도 이게 왜 알선수재가 안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브로치 왜 줬냐? 김 여사가 목걸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서희건설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위가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서 써보시죠? 왜 한 달도 안 돼서 브로치를 선물했냐? 지난번에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하면 혹시 서운해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연락을 하면 최소한 연락 받을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회사 도와줄 거 없냐 이런 말은 누가 먼저 했냐. 피고인이 먼저 말했다. 이건 김건희가 먼저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갑니까? 이봉관 회장의 사위 검사 출신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한덕수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윤석열이가 뭐 주는 사람 그냥 쓸 테니까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주세요 아무나. 뭐 그랬더니 검사 출신은 딱 이건 증언까지 나온 이야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빼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빼박을 판사만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봐주기 한 거다 이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샤넬백도 하나는 죄가 안 되고 하나만 죄가 되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판사 시기나 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릴까 저희가 다 분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김건희 재판에 이봉관 회장이 직접 증인 나서가지고 한 얘기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히 이거는 대가성 선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축하용이었고 또 보험 들려고 했던 거다. 서희건설 뭐 도와줄 거 없냐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위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이고 그 브로치 2,610만 원짜리 브로치를 주고 나서 나흘 뒤에 이력서 내라 이런 얘기 연락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충분히 그 사위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회장이 직접 다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는 계속 청탁 이런 것도 없었고 대가성도 아니었고 이렇게 너무나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심에서 김건희 손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모델 출시도 하기 전에 가품을 홍콩에서 샀다 그러고 뭐 엄마 선물 줬다 그러고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선물을 준 거라 그러고 본인이 가짜 선물했다가 빌려서 하고 간 거라고 그러고 얼마나 구차한 얘기들로 국민들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은 대로 죄를 다 받아야겠죠. 그런데 준 사람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대가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2심에서는 제대로 된 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업, 특히 건설업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 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건설업자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구 건설업자 안 만납니다. 아니 이건 뭐 그냥 얘기만 한번 들어 안 만납니다. 건설업자를 만나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건설업 하면서 옛날에는 정치인들 그런 경우들이 제가 볼 때 꽤 있었던 거로, 그러니까 저희 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현찰 잔뜩 실어놓고 다니면서 정치인들 만나면서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봉투 꺼내서 주고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뭐 거의 20세기 때 말과 20세기 초반의 풍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많은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고 그러니까 아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업자 만나면 폭망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정치인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었던 거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런 구조를 판사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우인성 판사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너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 놀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구조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편 영화 같은 거예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박성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박성재가 등장을 해서 왜 박성재가 등장을 했지? 윤석열이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박성재가 맞춤형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 그랬다가 총선 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김주현이 민정수석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면서부터 이 사단이 김건희를 갖다 무혐의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쭉 이 얼개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혐의가 났고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됐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5년, 6년, 7년, 8년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우인성이라는 사람이 1년 8개월밖에 유죄를 때리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소위 이 행정 권력과 그다음에 검찰 권력과 그다음에 그 사법 권력 이 전체가 하나로 얽혀져 가지고 김건희라는 하나의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거대한 음모들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특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요하게 끝까지 파헤쳐서 이 본질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범죄의 혐의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는 특히 이제 뇌물에 해당하는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범죄의 영역은 대부분 얼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교 쪽으로 받았던 뇌물이라든지 이봉관으로부터 받았던 뇌물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계 이름 까먹었네요. 그 서성민 씨가 등장하는 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콘스탄틴. 그 뇌물이라든지 뭐 물론 굳이 구분을 하자면 디올백 사건의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께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건희의 처벌을 위한 것이므로 그걸 별개로 하더라도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다 얼개가 비슷하거든요. 준 사람의 목적, 받은 사람의 목적, 그 안에 대가성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봉관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 형사합의 21부 사건인 조순표 판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도 과거에 우인성 판사가 판결했던 선고 그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땐 얼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순표 판사가 우인성과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상식에 가까운 판결을 해야만 하고 차후에 이제 우인성 판사의 그 1심 선고 내용도 항소심에 가서는 다퉈볼 전망이고 그 내용도 달라지겠지만 판결 내용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사법부가 이렇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건인데 왜 그동안 엉뚱한 기준으로 엉뚱한 판결을 내렸느냐 상식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터 안꼬님 준놈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뇌물이 아니라고 하니 참. 그런데 박영식 앵커님 해오름 빈님이 긴급 질문 하나. 예. TV로 유튜브 볼 때 좋아요는 어떻게 누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누르고 싶어요. 요즘에 이 스마트폰 말고 TV로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TV 리모컨에 있는 움직임 버튼이 있거든요. 위 아래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은 화면에 이제 그 엄지손가락이 아마 뜰 겁니다. 대부분 스마트 TV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 그 위아래 커서가 있거든요. 커서, 그러니까 위 움직임, 아래 움직임, 좌우 움직임 하는 그 커서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지금 유튜브. 엄지손가락에 나와. 예, 엄지손가락에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누르실 수 있는데 어떤 TV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시지 말고 조용히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드세요. 그렇죠. 핸드폰을 누르는 게. 그냥 좋아요 누르시면 되는데. 옆에 핸드폰 있을 거잖아요. 예,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힘들잖아요. 살짝 드셔서 그걸 유튜브를 여신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눌러서 좋아요를 살짝 누르시면 그러네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해오름비님 아셨죠? 김종욱 원장님이 이렇게 또 잔머리 잘 쓰는 건 처음 알았네. 아니 이걸 잔머리라고 얘기합니까? 효율성. 제가 맨 처음부터 아까 그 포버컨트부터 해서 효율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았어요. 아니 뭐 그 방법이 있네. 구글 계정으로 동일하게 로그인해서 TV로
보시는 거라면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으로 좋아요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갑시다. 이게 아주 그 방법이네. 그냥 뭐 스마트폰 해서 그 누르고 그냥 TV로 계속 보시고. 근데 잔머리는 취소하셔야죠. 잔머리 잔머리라고 취소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잔머리 취소합니다. 제가 머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혜. 지혜까지는 아니고. 봉다리님이요. 근데 숨겼다는 컨테이너는 못 찾는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지난번에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차 특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기에 배당된 수사 인력이 251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100몇 명밖에 안 된대요.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러니 수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형편이라고 그러네요. 사실은 그동안 특검을 몇 차례 했잖아요. 오늘 모 일간지에서 기사가 났던데 검찰청 같은 경우에 지금 천안지청이 원래 검사 정원이 35명쯤 된대요. 정원이. 근데 지금 17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파견 나가고 여기저기 이래갖고 휴직한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정원의 반도 못 채우고 있어서 사건 적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기사를 일간지에서 썼던데 검사들은 지금 2차 종합특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경찰 인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파견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 특검의 인력 얘기는 계속 나오던데 왜 빨리 충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정구승 변호사한테 연락이 좀 오나 봐요. 그거 관련해서. 근데 일단 검사가 15명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안 온대요. 특검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검사는 일단은 한 명도 없는데 그거는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2차 특검 권창녕 특검인가? 네. 검사는 안 쓰는 걸로 원칙을 정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검사들의 쿼터가 있대요. 숫자가. 근데 안 오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안 오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와봤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예.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10월 되면은 또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또 왔던 사람이 돌아가면 또 다시 오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지금 휘말려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에 정구승 변호사한테 그래서 전화까지 왔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이걸 푸는 문제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문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이 말씀하신 메모드급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특검이 막판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고 인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그거 그냥 뒤로 넘겼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검찰청이나 그런 단위에서 물리적으로 한 명의 검사가 맡는 사건이 500개 이상을 넘어간다 이런 안미연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조명이 되는데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사실은 실제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분들이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논쟁이 또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된 이야기가 끼어들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안수사권을 다 가져가라 이제 이런 실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제 검사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되 다만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래 우리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 자 보안수사권도 가져가시든가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검사들이 일부 있다. 이건 이것대로 또 정치적으로 좀 비판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거의 모든 검사실에서 지금 사건이 너무너무 적체가 심해갖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옛날처럼 야근도 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지 여기저기 파견 나가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긍심이나 이런 게 뚝 떨어져서 의욕이 없어서 의욕이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지 그거는 제가 검찰 떠난 지가 꽤 돼서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진짜 그냥 적체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지금
참 2차 특검이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참 문제죠. 지금 일단 김건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노골적으로 봐준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밝혀내야 되는데 아까 저는 이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이봉관 회장의 그 진술을 보면서 바로 그런 마음일 거야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 고가 귀금속 착용 논란이 빚어지니까 목걸이하고 브로치만 돌려줬잖아요. 네. 그때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기분이 불안했다.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날 불신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줬는데 그게 이제 단절된다는 돌아왔다. 느낌. 네. 그리고 잘 썼다 이러면서 2023년 7월에 돌려준 거였잖아요. 디올백 때문에 와글와글 한 이후에. 근데 또 그때 귀걸이인가 뭔가 하나 안 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끈이었을까요? 어찌됐건 얼마나 양심불량이고 국민을 상대로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얼마나 기만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막 그때 생각이 나니까.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 진짜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3개 줬는데 2개 돌려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주는 건가? 더 비싼 거, 더 귀한 거를 갖다 줘야 되나? 고민 안 했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3개 다 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는 안 돌려주고 2개만 돌려주니까 이 2개는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인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클리프 앤 아펠과 티파니 앤 코 브로치는 돌려받았는데 그라프 목걸이는 반환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프가 전 명품을 잘 몰라서 그라프가 그분 말씀은 이제 방송에서 하시는 분 말씀은 그라프가 훨씬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실제로 가격을 찾아보면 그렇다라면서요. 기왕이면 그라프로 세트로 맞춰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성이 아니에요. 그라프 목걸이는 네. 통일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차보니 네. 이거보단 이게 낫더라. 그러니까 2개 그래서 돌려줬더니 돌렸다? 그라프로 맞춰와라. 뭐 이런 취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예를 들어 정보 공유가 된다고 하면은 김건희 씨가 누구에게 어떤 브랜드의 명품을 받았는데라는 건 대충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조찬 기도회 모임인가 그게 있잖아요. 그 기도회에 있는 분들끼리 김건희한테 내가 뭐를 갖다 줬는데 내가 어떤 자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많이 공유됐다라고 하면 그라프 목걸이가 반환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김건희가 어떤 해당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는 이봉관 회장이 통일교에서 받은 그라프는 안 돌려줬다더라라는 얘기를 알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물론 그런 거니까.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또 서희건설이 더 많은 걸 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3가지만 갔을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저희가 좀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알려진 게 그 3가지니까 그것도 취임 하던 그 시기에 그때 축하용으로 막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 뒤로는 선물을 안 했을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11시 58분. 오늘은 참을 수 있어요? 김정욱 원장님? 아이 뭐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아요. 그 만명 정도 되기 전에는 안 드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10,000명 되면. 부산이데이님. 탄탄TV는 잔머리 아닙니다. 화면을 꽉 채우는 큰 머리. 무슨 뭐 뒤에 거 안 읽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지 다 읽고 지금. 부산이데이님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 머리지. 화면을 가득 채운 큰 머리 뒤에 만약에 이제 운율을 좀 맞춰주시면 머리를 가득 채운 흰 머리 뭐 이렇게. 오, 그것도 근사한데요? 네, 근데 마음대로 머리가 하세요. 멋지게 나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 지방선거 짧게 하고 또 그러면 먹방을 하죠. 어제 여론조사 전문가 2분 모시고 우리가 백운기와 딥블루 했는데요.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그리고 윤희웅 어피니언스 대표 2분 아주 말씀 잘하시대요. 그래서 정말 들을만 했는데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봤거든요. 대구, 서울, 부산, 경기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2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윤희웅 대표님은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김봉신 대표님은 뭔가 의미 있는 표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뒤집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출마할 것 같아요. 3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이때 출마 선언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제 정청래 대표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일단 정치인이 그렇게 두 분이 만나는 모습 보여준다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영남 의원? 사실상 그렇죠. 네. 사실상 출마는 거의 확정된 것이고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대구가 뒤비질 수 있다, 어렵다. 먼저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정현, 장동혁 두 사람의 활약 덕분에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김정국 원장님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 상황 보면. 예. 네. 김유정 의원님은?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킬러 문항입니까?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킬러 문항은. 학원에 갔다 올래요? 난이도 3예요. 네, 진짜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느 때보다 여건은 좋은데 과연 마지막에 그 마음까지 우리가 세모 안 돼. 얻을 수 있을까? 이다 아니다. 어디에 걸 거예요? 아니다. 아, 일단 그래요? 아니다에 걸어보겠습니다. 하경 씨한테. 전제 조건 달아도 됩니까? 예. 주호영 아직 그 의원이 조호영 나와가지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저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좀 조용 안 나올 거예요. 예, 보는 측면인데 조호영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저는 안 좀 나온다.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주호영 안 나오면 국힘당에서는 누가 될까요? 추경호? 뭐. 추경호? 예. 그래요? 지금 조사상으로도 1등입니다. 추경호가 두 사람 빼면. 이진숙하고 조호영 빼면. 그런가요? 예. 어제 혹시 그 대구 후보들 표 있나요? 영남일보에서 보도된 예. 1대1 대결이요. 8명 다 이렇게 예. 지는 걸로 나와 그 중에 있었죠. 경쟁력은 최은석 후보가 가장 낮긴 합니다만은 지금 추경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짓기에는 뭐 일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내란 정국에서 뭐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대구시장 공천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뭐 그런 이제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공천을 주지 않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봤을 땐 추경호 공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조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에서 대구시장을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 해드림 센터장 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됐잖아요. 근데 그게 통합됐으면 대략 뭐 1년에 5조 원씩 해서 한 20조 원 넘는 돈이 지원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3 지방선거 끝나고 김부겸 후보죠. 이제 그때 가면 김부겸 후보 당선만 시켜주시면 이 통합법 제1호 법안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되는 가장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아예 공약을 하고 그리고 대구에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이건 이전하기로 했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너무 커서 대구시 자체 재정으로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는 거죠. 군공항 이전. 그러면 그게 한 200~300만 평의 새로운 땅이 생기는 겁니다. 대구 시내 한복판에. 그러면 대구가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그게 AI가 됐던 로봇 산업이 됐던 하면 계속 시들시들 말라가는 대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중앙정부가 화끈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시민이 김부겸 후보를 안 뽑을 이유가 있냐고요. 예. 혹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해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면
김용남 의원님은 지원 유세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가죠. 불러주시기만 하면 갑니다. 불러주기만 하면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올챙이 기자 시절에 제가 특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완전히 소발의 쥐잡기 특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엄청난 생각을 하고 한 질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질문이었더라고.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정계 복귀는 확실히 하지 않고 일단 돌아왔는데 영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맨 처음 한 게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다 지방선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그쪽에서 내세운 후보가 조순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교동으로 이렇게 취재를 갔는데 기자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문득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는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인가? 네, 그러니까 정계복귀 선언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조순 시장 출마하면 저 이사장님 지원 유세 하실 겁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이런 거야. 와, 근데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날 오후에 완전히 그냥 기사가 톱으로 나온 거예요. DJ 정계복귀 선언. 그렇죠. 정치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정계 은퇴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데 지원 유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완전히 대서특필해가지고 그 이제 DJ 정계복귀 선언인데 나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김용남 의원님 정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게 생각이 났다고요. 여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지금 중요한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 총재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너무 고마웠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내가 나가서 이제 하고 싶은데 사실 누가 물어봐야 답을 하는데 가려운 데를 내가 다 긁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되게 나를 예뻐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의 대구 지원 유세하고 DJ의 정계 복귀하고 그래도 연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김용남 의원님이 가려운 것까지 미리 아셔가지고 그걸 긁어도 주시고. 제가 그러면 김정우 원장님이 이제 출출해진 것을 알고 제가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지금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광어회인데 정찬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광어회, 대광어회 무침, 그리고 대광어회 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정어리머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팀장님이 와서 이렇게 잘 오늘 그리고 깜짝 게스트가 있어요. 이제 방송 접는 거죠? 누구세요? 네? 방송 접는 거죠 이제? 이제 하는 거 봐서 이 우리 정어리 TV의 정어리몰 공식 호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잘 모르시죠? 네. 신유진 변호사예요. 정말요? 네. 진짜 오늘 오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수요일 날 그 원래 목요일 날 하다가 요즘에 수요일 날 나오는데 신유진 변호사가 원래 개그맨 시험 봤던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광고를 아주 엄청 잘해요. 막 진짜 프로페셔널 호스트 같이 쇼 호스트 같이. 근데 그때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금요일 날 먹방 할 건데 오시라 했더니 좋아요. 그런데 오셨대요. 같이 합시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제가 잘릴 것 같아요. 이거 이러지 맙시다. 상해가. 예, 정어리몰에서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특별 감사 기획 대광어회 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흘 동안만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지막 소개인데 어제 그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벌써 받아서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아주 칭찬들 많이 하십니다. 대광어회 이거 5kg 이상 되는 자연산 광어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 횟집에서 먹는 광어는 되게 5kg가 안 되죠. 작은 건데 이건 5kg 이상 되는 대광어회. 이게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라서 그런지 드셔보시면 왜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당일날 손질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하루 정도 늦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많이 시켜가지고 좀 남으신 분들은 전으로 또 부쳐서 드시면 또 다른 맛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두툼하고 쫄깃해서 전으로 부쳐 드셔도 아주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생선전 느낌 나실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너무 맛있네. 그래요?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벌써 너무- 시작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오늘 축하 환영 뜻으로 건배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건배해야 됩니까? 전 하기 힘들겠는데요. 왜요? 위태롭습니다. 아, 제 자리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매우 좀 위태로운 자리인데 오늘. 이거 참. 이거 스파클링. 네. 예, 청알아서 드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공식 건배사 있잖아요. 함께하면 됩니다. 제가 네. 함께하면 됩니다로 해주세요. 네. 함께하면 아, 네. 술은 항상 좋은데요? 달아. 달아네. 그렇죠, 청아. 이거 취하는지 모르고 취하겠는데 이 정도 네. 너무 달아서. 제가 2병 사왔으니까. 아니 그걸 완샷 하셨어요 지금? 아니요, 오늘 남았어요 여기요. 밑에 조금. 여기 한 병 더 주세요. 한 병 더. 그 두 분 드시라고. 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저 한번 잡아주세요. 대광어회 그리고 초밥까지 만들어. 무침 전까지. 전. 야. 와, 무침 진짜 맛있고요. 제가 초밥 먹는데 초밥이 달아요. 생선이 달아서 전영애 작가님 초밥이 달아. 부탁 하나만. 와.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 젓가락 하나만 부탁드려요. 주지 마세요. 그건 정말 고문입니다. 야, 근데 준비를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 다 맛있어. 너무 좋다. 와 이거 무침을 누구 하셨대요? 와. 무침 진짜 그 기가 막히죠. 정어리몰 팀장님이 와서 해주셨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기 같아. 우렁각시 같아. 방송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면 먼저 가시고 없어. 딱 차려놓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소주각이네. 소주각 이렇게 딱 먹으면 와. 그, 전에다가 맛있게 드세요. 김에다가 땡큐. 야, 이 무침은 정말 어? 참기름에 와. 무침 예술이에요? 예. 예술이고 다 맛있네요. 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게 양이 400g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400g을 한 번에 먹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으로 붙여서 먹는 게 진짜 아이디어고 센스 같아요. 그냥 이 전이 생선전이 되게 명절에만 먹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광어 이 귀한 회로 와. 붙이니까 너무 고소해요. 예. 와. 아, 정말 와. 김종호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빌드업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빌드업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날리는구나.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정어리 TV. 김종호 원장님 좀 텐션을 올리셔야겠어. 신 변호사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텐션으로는. 포기해야 돼. 그냥 포기. 제가 이제 개그맨 시험은 떨어졌지만 정어리 TV에서만큼은 정말 확 텐션 올립니다. 저는 그럼 무슨 조율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깍두기예요. 여기 토요일 날 방송 없거든요. 토요일 날 나와 보시죠. 이제 아예 날리는 거예요. 와, 초밥은 또 이거 누가 이거 다 동일하셨을까요? 예,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초밥. 야,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먹으니까 너무 그죠? 그러네요. 저도 회만 생각했는데. 와. 야. 아니 근데 저는 전 기대를 못했는데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우리 그 가끔 그 민어전 같은 거 먹어봤잖아요. 예. 맞아. 근데 광어를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맛이 다르네요. 예, 아니, 그런데다가 이렇게 손질이 다 돼서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부치기도 쉬워요. 너무 맛있는데요. 4종 세트까지 우리 상상을 김유정 의원님 못했어요. 한전 하잖아요. 네. 저는 겁나 명절에 붙였습니다. 32년 됐는데요. 결혼한 지. 겁나 붙였어요. 야. 진짜 맛있다. 이게 무침이랑 저는 진짜 별미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별미인데요. 와. 오늘 먹방이 광어회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저도 누가 정말.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 무침, 전, 초밥까지 그냥 진짜 회만 먹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진화하는 아니, 와. 점점 풍성해지고 네. 있어요. 야, 제가- 그거 이 전 먹어보니까 이 전이 되게 도톰하고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어도 괜찮을 전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지방기가 좀 이 광어회 자체에는 지금 좀 적잖아요. 근데 전을 부쳐 먹으니까 도톰하고 고기 먹는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부쳐 먹을 수 있겠다. 썬해피님, 강유정 대변인님 팬입니다. 김유정입니다. 대박. 제가 대박. 어디 그 생방을 나갔는데 진행자가 저한테 강유정이라고 그래서 저는 김유정입니다. 엄청 미안해하면서 그래도 또 품평은 김영남 의원님 아니랬어요? 사실은 한때는 광어보다 도다리가 비쌌죠. 그랬어요. 네. 광어는 양식이 양식이다. 되는데 도다리는 자연산이다. 근데 원래는 광어가 도다리보다 훨씬 고급 어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급이고 비싸서 어떻게든 양식을 연구해서 광어 양식이 먼저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은 도다리도 양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도다리하고 광어를 비교하면 원래는 광어를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고급 어종이라 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양식을 먼저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맛있어요. 회가 약간 달잖아 이게. 맞아요. 단맛이 달콤하고 나잖아요. 고소하고. 맨 처음에 저 와가지고 먹는데 꼭 소고기 먹는 것 같이 고소하더라고요. 정말 약간 입에서 감칠맛이 쫙 느껴지는 게 입에 착착 감겨요. 그리고 광어가 딱 누워있잖아요, 납작하게. 제 입에 딱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멘트도 너무 잘해. 끝났어 이거. 신변호사님 여기서 퀴즈. 네.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오른쪽으로 누워있냐, 왼쪽으로 누워있냐. 좌파냐 우파냐. 그건 이제 좌광우도라고 그러거든요. 눈을 가지고 네. 눈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광어, 오른쪽이면 도다리, 좌광, 우도. 우도. 제가 좌파를 좋아하는데 광어가 딱 아주 그냥. 여러분, 광어입니다. 지금은 광어 시대입니다. 와. 야, 근데 이게 29,9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400g입니다. 무려 400g. 네. 아쉬운 거는 오늘까지밖에 없다는 거. 딱 와. 3일간 감사의 의미로 네, 또 와. 벙어림을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오늘은 완전 정찬이네요. 네. 광어회, 광어회 초밥, 무침, 무침, 전, 전. 야. 비방 가득 아니, 행복이 밀려드네요. 너무 맛있네요. 저희 지난주에도 먹었을 때 굉장히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와, 이 광어는, 어휴. 그리고 또 쌈 싸먹기 좋아요. 두툼해가지고 이 광어가 횟집에서 막 얇게 떠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두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쌈에 싸먹어도 광어회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입안에 뭐 가득 넣지 마세요. 네. 박영식 에디터님, 감옥에서 식탐 부리는 윤석열에게 광어 한 점 줬을 때 반응 성대모사로 좀 부탁해요. 어렵다. 아, 여기는 커피도 없고, 커피도 많이 안 주고, 부식도 형편없는데, 이 광어를 갖다가 갑자기 준단 말이야? 으아, 야, 이게 싸제 음식하고 다를 게 없구만.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해요. 별거를 다 바라시. 이제는 설정까지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네. 별로 재미가 없어. 아, 아니 크게 재미가 없어. 네. 송영길로 해야 돼. 아, 점점 어려워진다. 송영길로 해달라고 네, 주문을 해주세요. 예. 큐! 이거는 제 주문이에요. 큐! 광어를 던지는 마음으로. 이 저음으로 광어를 던지는 마음으로 제가 초밥으로 해먹고, 광어 무침으로 해먹고, 열심히 광어를 먹겠습니다. 전을 붙여버리고 저는 붙여버리고 그냥 광어도 묻혀버리고 제가 열심히 묻혀가지고 이 정치 검찰 정치 판사 놈들 제가 다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 재능의 영역입니다. 송 대표가 싫어할 만도 하다. 아 반응이 왔어요? 네? 송영길 대표한테 반응이 아니요, 왔어? 아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프로그램에서 너무 물병만 던진다고. 그래서 오늘부로 광어도 네. 함께하는 걸로. 아니 근데 이거 다른 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사과가 있거나 배가 있거나 상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네. 아이고. 야, 근데 진짜 횟집에서 우리 회 먹을 때 이렇게 막 투명하게 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넉넉한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아주 진짜 두툼하죠. 어찌나 두툼한지 야 이게 여러분 이 회 두께를 보십시오. 이게 회가 와 회 두께 보이시나요? 와 진짜 회 두께가 두툼하니까 이게 지금 싸드시잖아요. 깻잎에 싸 먹어도 이게 회가 크니 느껴집니다. 우리 김정우 원장님 뭐 드실 때 이야기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싸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제가 깻잎이 있어가지고 깻잎에 싸 먹어도 이게 회가 아니 저도 한번 싸 먹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어리몰의 예. 공식 쇼호스트 네. 답게 깻잎에 싸 먹을 때 이렇게 야채도 살짝 넣고 이렇게 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싸 먹어도 끝내주거든요. 아 세다. 아우. 끝내줍니다, 진짜. 이렇게 마늘도 같이 넣어 먹으면 좋거든요. 쌈 네. 싸 먹을 때. 야. 네네. 이건 마늘 조림이네요. 이거 락교라고. 락교라고 네, 일본 네. 말이죠, 그건. 네. 네, 그래서 제가 마늘 조림. 다 먹었습니다. 마늘 장아찌. 장아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벌써 순삭 하셨네. 아, 예, 이거 뭐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맛있습니다. 아, 정어리몰 제가 또 구매자잖아요. 실구매자. 주문해가지고 직접.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주문한 거. 정어리몰 건 다 맛있어. 근데 음식 딱 맛보고 맛있는 것만 딱 하니까 정어리몰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차는 최고입니다. 아, 근데 제가 웬만해선 그 무침 종류 있지 않습니까? 무침은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음식의 종류가 있지만 뭐 저는 뭐 조림, 뭐 특히 이제 따뜻한 음식 위주로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무침은 딱 받자마자 이걸 저기 요리를 참기름 이렇게 뿌리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고 사실 제가 이 광어 무침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먹는데 와, 이게 저는 오늘 맨 처음에 무침부터 손이 갔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회무침에다가 소주 먹으면 죽입니다. 아 실제로요. 실제로요. 회무침에 소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주말까지 날이 이번 주 내내 갑자기 막 19도, 20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물회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얼음 띄워가지고 물회로 채소 막 넣고 해서 네. 물회로 만들어 먹어도 진짜 이 회무침도 맛있을 야채를 먼저 다 묻힌 다음에 이제 광어를 마지막에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만. 예, 광어는 상하면 안 되니까. 예, 광어는 소중하니까. 아 밑으로. 아니 제가 사실은 아 소화가 안 돼. 금요일로 오고 싶어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오늘 초대를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종종 이렇게 와서. 근데 왜 저만 두려워하는 거죠? 왜 무슨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가 좋습니다. 이럴 그리고 땐 그냥 시침이 쭉 떼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우리 먹방에 게스트 두 번째시죠? 한 맞아요. 번은 안진걸 안진걸 소장. 소장. 안진걸 소장이 한 번 오셨고 예. 두 번째로 그리고 스페셜 주중에도 한 번 게스트가. 정어리몰 광고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 제가 자리를 맞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네. 주중에도 정어리몰 광고 한 번 맛깔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올려드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먹방에서 받으시고 딱 이게 밸런스예요, 밸런스. 아니, 변호사님 무슨 요일이셨죠? 저는 이제 요즘엔 수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수요일 광고를 만약에 하고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먹방을 하면 그럼요. 텀이 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정어리 TV 관계자라고 한다면 네. 화요일쯤 아마 먹방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틀 텀은 또 필요하니까. 아 근데 내가 무식했네. 왜요, 왜? 이게 마늘이 아니고 네. 파 머리래. 아, 맞아요. 마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예, 파 알절임이라고 해요. 파알 절임. 이거 파머리인데 마늘이 아니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구나. 역시 우리 정어리님들은 대단하셔. 맞아요. 예. 박영식 앵커가 화요일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아니 저는 매일 하면 좋죠.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벌써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방송 안 하고 뭘 먹고 있냐 막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고. 아 맞아. 제가 이 먹방 할 때 처음엔 긴장했다니까요. 이거 실례 아닌가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먹방 할 때는 그렇게 항상 방송할 때처럼 긴장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이런 이슈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방 할 때도 계속 보고 계시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같이 훌륭한 정찬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요. 예.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스페셜 게스트 언제나 불러주세요. 네. 저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먹고 있겠습니다, 그냥. 예. 광어. 광어가 최고야. 광어가 최고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어리가 최고야. 아니야. 어? 정어리가 최고야. 역시 마무리는 박영 씨. 마무리도. 난 아까 그 부탁 왔는데 내가 안 했었거든. 이명박은 안 해줘요 그랬거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억수로 뭐 물에 싸는 막 고기들을 막 좋아하니까요. 막 오늘은 막 광어를 먹었습니다. 제가 막 평소에 막 내물도 좋아하고, 뭐 물고기도 좋아하니까, 뭐 광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막 큼직한 막 광어를 먹더라도 막 대광어를 먹어야 됩니다. 막 남자라면 막 그게 저도 막 정치를 막 그게 하거든요. 막 싸늘하게 정치로, 전기천의 정치로. 대광어를 먹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광어는 대광어죠. 대광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그네 언니 같은데. 근데 그네 언니는 좀 더 천천히 해주시면서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 드립도 좀 쳐주시면 기억이 안 나는 드립. 네네네. 이거 혹시 배틀로 갑니까? 저는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광어는 뭐죠? 대광어. 저도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대구 가까운 바다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뜬금없이 예술이다 진짜. 좀 천천히 늘리시면. 네, 맞아요. 늘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이고. 맛있게 먹었는데 하도 웃어갖고 소화가 다 돼버렸는데요. 아깝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특별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다 드셨어요? 네네네 다 먹었습니다. 더 드세요. 사실 대기실에서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그건 몰랐지. 신유진 변호사님은 약주를 안 하시나 보다. 차를 갖고 왔어요. 차를 갖고 오셨어요? 그럼 안 하셔요. 다음번에는 아예 그냥 대중교통으로. 못 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럼요. 다음번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겠습니다. 네. 짧게 이거 하나만 그러면 짚어보고 마칩시다. 밥값은 해야죠. 그럼요. 계셔도 돼요. 그럼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박민영이라고 국힘당에 네. 거기를 또 다시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난 진짜 지금 국힘당이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결정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큰 틀에서는 여의도 언어의 유통기한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지금 한 2달 됐나요? 2달 만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박민영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못된 건 제가 자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예진은 진짜 장애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장애인 거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나는 장애인 없어요. 정신 제대로 박힌?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어르신들이 절반인데 솔직히 한 10년만 있어도 그분들 내일 돌아가셔도 자연사예요, 사실. 우리 인구 구조가 불리하게 바뀌죠. 맞죠. 얼마 전에는 또 장해찬이라는 친구가 늙은이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비하하고 저렇게 하는 친구를 또 다시 대변인으로 임명한다. 김영남 의원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장정욱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죠. 나는 윤 어게인을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그래서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 나 물러나라고 할 때 윤 어게인 쪽이 나를 응원해 줄 거고 만에 하나 다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내가 윤 어게인 쪽 표로 그쪽 당원표로 나 당대표 또 할 거야. 분명해요. 입장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 최소한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 장해창, 박민영 이런 사람들 인적 쇄신 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장해찬 전 부원장은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아웃된 것이고 사실은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저는 박민영은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뭐 당대표 물러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라서 대변인 여러 명 중에 한 명 그 사람 임명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윤 어게인하고 손잡고 같이 갈 거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명분, 면피성 인사 조치라도 해달라라는 요구마저도 확실하게 뭉개버린 재임용이죠. 근데 이 박민영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33살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그다음에 또 노인 폄훼 발언 이 두 가지가 모두 당내 인사를 향한 거였어요. 하나는 이제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 노인 폄훼 발언은 상임 공무들을 향해서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평균 나이 91세 메타인지 부족한 사람들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한 셈인데 그것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공당의 정체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최고위에서 이제 이거를 인준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뭐 외로운가 봐요. 나를 편들어준 사람 박민영밖에 없다. 이런 아무도 취지에 오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박민영이 지난번에 왜 17% 당 지지율 나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네가 대표를 막 공격을 해대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정신 승리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에게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 존재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 내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으니 요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 우리가 선거 나가서 최소한 얘기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고 오로지 그냥 장동혁은 본인 생각만 하면서 딴 사람에게는 선당우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민영 지키기라고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박민영 지키기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비판하는 것 그리고 여당 인사들이 비판하는 것 말고 야당 쪽에 있는 친한계 인사들이나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인사들을 속아내고 걸러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성격이 강한 것 같고 이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박민영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사 같은 사람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느끼기에는. 저희 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염치스럽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도 그게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속아내라라고 하는 친한계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버티기자 지지 않겠다라는 싸움이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당내 조그만 기싸움에서 안 지고 이기고 선거에서 깨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근데 단체로 이상해진 것 같아. 박형준도 그 삭발하고 그랬는데 거기
손현보 아들. 거기 아들을 선대본부장 같은 예.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3개월 정원팀에서 3개월 내내 얘기했어요. 장동혁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수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주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프레임과 워딩은 고성국을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의 발언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 사회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냥 주류의 담론이에요. 주류의 담론, 다수파. 그럼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당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행위인 거죠.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첫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당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1000기를 누설했잖아요. 지방선거 치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재신임 물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1000기 누설을 한 것처럼 저는 장동혁과 이쪽 사람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질 수도 있죠. 그냥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가는 겁니다. 왜? 윤상현 같은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은 1년 지나면 까먹고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조건은 상황이 변하는데 내가 이 다수파들을 끌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게 자체가 선거를 이기는 건 좋은 건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만 딱 매몰돼서 유럽의 극우 정당이나 아니면 내란이 일어난 많은 나라들의 정당과 같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폭력적인 행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조직적인 집단이 될까 봐 그게 좀 두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더라도 이쪽에 붙어서 계속 당권을. 근데 지금도 다수인 친윤 의원들은 그렇게 계산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다음 총선은 자기 선거예요. 근데 친윤이 계속 그 당권을 잡더라도 다음 총선에 자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으로는 선거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말 바꾸죠. 그 사람을 왜 계속 대표로 옹립하겠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친윤이 언제까지 자기 편 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저도 그 말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빙의해서 그쪽 진영들은 이런 사고를 가져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가야지만. 그 다음 총선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모르는 막 노인분들 막 데려가고 무료로 이발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막 머리 막 삭발시키고 막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어떤 분은 무료 이발인 줄 알고 갔는데 다 밀어버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분 막 화내시잖아요. 막, 야 이거 뭐야? 나는 그냥 머리 깎아줘서 갔는데 갑자기 깎아준 게 밀어버려 이러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용남 전 의원님, 박영식 앵커님, 김종욱 원장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신유진 변호사님.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